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사전투표율은 지난 지방선거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사전투표소가 차려진 서울 상암동 주민센터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전현우 기자, 1시간 뒤면은 사전투표 첫날이 마무리되는데 현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처럼 전국 3,551곳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표율은 오후 4시 기준 8.2%로 364만여 명이 투표했습니다. 지난 7회 지방선거 때 같은 시간대 투표율 7.1%보다 1.1%포인트 높습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은 오늘 저녁 첫날 투표를 마감하고 발표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점심 무렵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선거에 나선 주요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도 대부분 오늘 오전 사전투표로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서울시장에 출마한 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서울 용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서울 광진구에서 각각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민주당 박지영 공동비대위원장은 경기도 광주시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투표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도 사전투표가 중요하다며 강원도 원주시에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여야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SNS에 사전투표 독려를 하는 등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는 유권자들은 별도의 신고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오늘은 투표할 수 없고 내일 저녁 6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주민센터에서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국민 사과와 쇄신안 발표 등을 지도부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진행했다는 당내 비판에 사과했습니다. 박 비대위원장은 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당 지도부 모두와 충분히 상의하지 못하고 기자회견을 한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586 용퇴론 등 쇄신 방안은 꼭 마련해 발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자 인사검증에 대한 비위 정보 수집은 대통령실의 업무로 적합하지 않다며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구상에 힘을 보탰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며 제도 도입을 강행할 경우 한동훈 장관 해임 건의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제도를 추진하는 데 대해 미국이 그렇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예고하자 민주당 등이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한 반박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공직 후보자 비위 정보 수집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 민정수석실을 없앤 것도 이런 취지라고 했습니다. 사정 업무는 사정기관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대통령 비서실은 사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이나 이런 거 위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이런 정보 캐는 거 있죠? 그거는 안 하는 게 맞아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 독재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와 부총리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게 되면 국무총리 이상의 힘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권한 분산과 투명성 제고가 이유라면 원래대로 인사혁신처로 가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계속 강행한다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또 그러다면 장관에 대한 그런 해임 건의안도 저희로서는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법무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편 공기업 민영화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공기업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현재 추진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해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는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입니다. 예상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지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은 불발됐습니다. The United States assesses this is DPRK's sixth
ICBM launch since the beginning of 2022. This is a threat to the peace and security of the entire international community. 안보리는 이달 의장국 미국의 주도로 북한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지 이틀 만에 신속하게 제재안 표결에 나섰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막지 못했습니다. 안보리 결의안은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5개 상임 이사국 중 한 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채택됩니다. 장진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현 상황에서 제재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실용적 조치에 나설 것을 미국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China once again calls on all parties to exercise calm and restraint and calls on the US side to seriously reflect on its policy towards the DPRK. 채택이 불발된 이번 제재안에는 북한의 석유 수입량 추가 제한, 담배와 담뱃잎 등의 수입 금지, 그리고 북한의 해킹 조직으로 알려진 라자루스 그룹 자산 동결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안보리 표결은 2017년 12월 대북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후 첫 대북 제재안 표결이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조만간 유엔 총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해명해야 합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달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회에서 관련 해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추가 제재가 무산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지속되고 있고 핵실험 강행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안보리 신규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이후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신냉전은 원치 않는다면서도 중국 주변의 전략 환경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향한 바이든 정부 대외 전략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먼저 현재 미중 갈등의 성격이 구소련의 붕괴를 초래했던 냉전, 즉 체제 경쟁은 아니라고 규정했습니다. We are not looking for conflict or a new Cold War. To the contrary, we're determined to avoid both. We don't seek to block China from its role as a major power, nor to stop China. 문제는 중국이 2차 대전 이후 국제 질서가 제공한 안정성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질서를 위협하는 데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인권 문제에 소홀하며 주변국을 향해선 패권을 추구하는 경향 등을 열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의 중국이 내부적으로 더 억압적이고 대외적으로는 훨씬 공격적으로 변했다며 앞으로 전략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cannot rely on Beijing to change its trajectory. So, we will shape the strategic environment around Beijing to advance our vision for an open, inclusive international system. 블링컨 장관은 앞으로 10년이 미중 간 경쟁의 결정적 기간이라며 바이든 정부는 투자와 제휴, 경쟁 등 3가지 원칙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동맹국과 결속을 강화해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겁니다. 미국이 안보는 물론 경제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대중 압박 강화를 공언함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대립 구도는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여야가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면서 내일 오후 8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여야는 3+3 원내 라인 협의를 진행했으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비롯한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이 양당 원내대표 및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종 회동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명대로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총리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고위험군이 코로나19 검사와 처방까지 하루 만에 진행을 할 수 있는 진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한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내일 오후 6시 반부터 8시까지 진행됩니다. 원동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6,584명입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10,000명대 확진자가 나온 건데 금요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1월 말 이후 17주 만입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36명 줄어 207명으로 9일 연속 2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신규 사망자는 4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4,000여 명, 치명률은 0.13%입니다. 중대본 회의를 처음 주재한 한덕수 총리는 고위험군이 하루 안에 검사와 치료 그리고 처방까지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위험군은 검사와 진료, 치료제 처방이 원스톱으로 하루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한 총리는 또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연구에 활용하고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 대응 지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은 서울 중구 미군 공병단부지에 새로 지어질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에는 확진자와 격리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이틀 차인 내일 오후 6시 20분부터 외출이 허용되고 6시 반부터 8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함께 격리자 대상 투표 안내 문자, PCR 신속항원 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동안 불가능했던 관광 목적의 일본 방문이 일단 여행사를 통한 단체 관광에 한해서 다음 달 10일부터 가능해졌습니다. 한국 등 98개 국가와 지역 관광객에 대해서는 일본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와 자택 대기 등도 면제됩니다. 도쿄에서 박원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 10일부터 관광 목적의 외국인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관광객을 상대로 빗장을 다시 푼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약 2년 만입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당분간은 여행사를 통한 단체 관광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来月10日から添乗員付きのパッケージツアーでの観光客の受け入れを再開いたします. 김포 하네다 노선도 다음 달 초 운항 재개를 목표로 한일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포 하네다 노선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까지 연간 200만 명이 넘게 이용한 노선으로 서울과 도쿄를 오가는 가장 빠른 노선입니다. 현재 일본에선 수도권 관문공항인 하네다와 나리타 등 5곳에서만 국제선이 운영되고 있는데 주요 관광지인 홋카이도와 오키나와에 있는 국제선 운항도 조만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중국 등 98개 국가와 지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해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와 자택 등 대기도 면제됩니다. 일본은 현재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감염 위험에 따라 국가나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분류해 입국과 검역 조치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여행객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여부 등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입국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정부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의용대로 참전을 했던 이근 씨가 오늘 아침에 귀국했습니다. 이 씨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로 경찰은 이 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현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외국인 의용병으로 참여했던 이근 씨가 오늘 아침 귀국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에 지난 3월 초 출국한 지 약 석 달 만입니다. 이 씨는 우크라이나에 간 배경에 대해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싸우러 간 게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갔어요. 보호하기 위해서 갔는데 실제로 전쟁을 보니까 되게 많은 범죄 행위를 봤어요. 현지에서 양쪽 십자인대가 파열돼 재활치료를 위해 입국했다는 이 씨는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 씨는 현재 여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상태. 정부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우크라이나 여행을 금지했고 이 씨가 이를 어기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처벌은 받겠다면서 소임을 다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법은 위반했지만 더 중요한 역할이 있었어요. 무조건 제가 협조하고 주는 벌 받겠습니다. 경찰은 인천공항에서 이 씨를 면담하고 부상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즉시 출국 금지 절차를 진행하고 이 씨의 치료 경과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 씨에게 여권법 위반 외에도 형법이나 국제형사범죄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전례가 없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한 대학교에서 교내에 격리 중인 학생들이 집으로 보내달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최근 들어 베이징에서는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베이징도 상하이처럼 전면 봉쇄되는 건 아닌지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민성 특파원입니다. 베이징 사범대 학생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휴대전화에 손전등을 켜고 교가를 부르며 시위를 벌입니다. 방역 통제로 한 달째 수업이 전면 중단됐는데도 학교 측이 집에 가지 못하게 한다며 불만을 터뜨린 것입니다. 이달 들어서만 베이징대와 제2외국어대 등 대학생들이 방역 정책에 반개를 드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시 당국은 대중교통 제한을 풀지 않고 오히려 재택근무를 도시 전체의 70%로 확대했습니다. 대부분 상가가 문을 닫았고 그나마 연 곳도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这1个月的话，基本上就属于那个亏损，然后你再通过后面的2个月，然后再弥补，然后太难了，现在。 더욱이 택배와 음식 배달 인력들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까지 막히자 상하이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尽量说不要像上海市那样，各方面我觉得都不方便了，你知道，一控制起来，各方面我觉得都不太方便。即使它不是所有的地方都封着，但是也跟就是完全在家隔离差不多了。 여기에다 10여 명의 감염자가 나왔다며 주민 1,800명을 180km 떨어진 곳에 격리시키거나 하룻밤새 13,000여 명을 한꺼번에 격리시설로 이동시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은 공식적으로 도시 전면 봉쇄 상태는 아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방역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상하이처럼 도시 전면 봉쇄가 언제 이루어지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성입니다. 한약재로 많이 쓰이는 약초 중에 작약이 있는데요. 충북 제천에 대규모 작약 꽃밭이 생겨나서 새로운 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용수 기자입니다. 야상과 인접한 밭이 꽃의 물결로 출렁입니다. 분홍색과 흰색이 눈부신 조화를 연출합니다. 벌들도 꽃을 오가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널리 쓰이는 한약재로 최근에는 화장품 원료 등에 사용되는 작약입니다. 뿌리를 주로 이용하는데 최근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기분 좋죠. 뭐 이게 지금 산속에 들어와 있으니 그렇지 길 옆에 있으면요 아주 사진 찍느라고 정신없어요. 벌은 아주 엄청나게 와요. 벌은 동네벌이 다 오는 것 같아요. 아주. 작약은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까지 한 달가량 꽃을 피웁니다. 아름다운 데다 꽃의 크기가 커 눈길을 쉽게 사로잡습니다. 약초의 고장 제천 곳곳이 최근 작약꽃으로 물들었습니다. 30개 농가가 25헥타르에서 작약을 재배하는데 생육 환경이 좋아 색이 더 선명합니다. 타 지역보다는 이제 지대가 높고 강우량이나 일조량이나 토양이나 묻은 면에서 이제 약초 재배하기가 좀 용이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천시는 작약꽃을 관광 상품이나 지역 홍보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지용수입니다. 건강에 좋은 기능성 곡물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색깔 보리를 찾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색깔 보리를 활용한 다양한 식품도 잇따라 출시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면 압출기에서 가느다란 면발이 뽑혀 나옵니다. 우리 품종의 색깔 보리, 흑누리를 반죽해 만든 면입니다. 퍼짐이 적고 식감도 좋은 데다 첨가물 없이 보리로만 만들어 당뇨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검은 보리를 갈아 만든 음료입니다. 커피 맛과 보리의 기능 성분은 유지하면서 카페인 함량은 90% 이상 줄였습니다. 4년 전 흑누리와 흑수 정찰로 만든 보리 음료는 구수한 맛을 앞세워 미국과 호주 등 4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출시된 청색보리 음료도 한 달 만에 60만 병, 4억 원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색깔보리 기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겁니다. 실제로 색깔보리의 항당뇨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알파 글루코시다제 억제 성분을 측정해 봤더니
흑수정찰 맥강 주정 추출물이 일반 보리보다 3배 정도 높았습니다. 보리에는 쌀보다 식이섬유가 10배 이상 많고 베타글루칸도 풍부해 체중 조절과 콜레스테롤 감소 등의 효과가 있는데 특히 색깔보리에는 항산화 물질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색깔보리 만들면서 분석을 해보면요, 당연히 이제 색깔을 나타내기 때문에 안토시아닌 함량이 풍부하고요. 그 외에 이제 플라보노이드 계통이나 자르며 항산화 활성 물질들이 풍부한 걸로. 농촌진흥청은 색깔보리의 기능성과 가공 특성을 살린 식품을 개발해 관련 기술을 민간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요즘 농촌에선 모내기가 한창인데요. 모내기를 하다 보면 뭐가 모자라기도 하고 또 반대로 남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농가들을 서로 연결해서 도움을 주고받는 사업이 농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판의 모들이 누렇게 말랐습니다. 당장 모내기를 해야 하지만 종자를 구하기도 다시 모를 낼 시간도 부족한 상황. 도움의 손길을 내민 곳은 육묘 알선 창고였습니다. 농민은 모팥 2,000개를 손쉽게 구했습니다. 나로서는 진짜 구세주를 만난 것 같았죠. 예. 이거 이렇게 뭐가 다 버리고 그랬는데 막연하게 다시 온단 말도 안 나고. 20만 제곱미터 가까이 대규모로 벼농사를 짓는 이 농민은 피해에 대비해 모를 넉넉히 만들어 둡니다. 모내기 한 뒤 남는 모가 늘 애물단지였지만 육묘 알선 창구가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예, 저희들도 남으면 다른 분들을 주시면 그분들도 좋아하시고 저희도 마음이 흡족하고 또 저희들이 모자랐을 때는 그분들도 저를 주니까 참 고맙고 좋은 일이죠. 모내기철에 한쪽에선 남는 모를 모자란 쪽에 공급해주는 육묘 알선 창구가 농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북 군산에서만 55개 농가가 15,000여 모판을 사고 팔아 85헥타르의 논에 모를 심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고 또 돈을 들여서 다시 2주 동안 또 모를 키워야 되면 용농에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연결해가지고 어려운 부분들을 갖다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알선 사업이 농번기 다급한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 서울 여의도와 서울대를 잇는 신림선 도시철도가 내일 개통을 하루 앞두고 개통식을 열었습니다. 신림선은 여의도 색강역부터 관악산역까지 11개 정거장을 연결하는 7.8km 노선으로 내일 오전 5시 30분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출발점에서 종점까지 16분이 걸리고 지하철 9호선 색강역과 1호선 대방역, 7호선 보라매역, 그리고 2호선 신림역 등과 환승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5월의 마지막 금요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다만 10포인트 넘게 올랐던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물 출회로 인해 장중 상승폭을 줄이며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5.6포인트 오른 2638.05에 코스닥은 2.54포인트 추가한 873.97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호실적 발표에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코스피 역시 상승 출발했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속에 장중 내내 상승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간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강세 영향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종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일본 여행 재개 기대감과 자본 잠식 우려 해소 등으로 제주항공을 비롯한 항공주도 강세였습니다. 한편 강원도 홍천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한일 사료 등 동물의학 관련주도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카지노, 화장품, 의류, 엔터 등 경제재개 관련주 역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0원 80전 내린 1256원 2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예상이 되는데요. 대구와 경북 지역은 건조특보가 계속 내려져 있고 경북 동해안 지역은 바람이 강해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저녁까지 초속 20m에 달하는 돌풍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해질 텐데요. 전국 곳곳에서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예상이 됩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수십 분 이내에도 화상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을 잘 써주셔야겠습니다. 아침에는 서울이 16도, 대구 16도, 전주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9도, 대구 33도, 전주 29도가 되겠습니다. 대전 30도, 진주 31도 등 남부지방에서는 30도를 넘기는 낮더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일요일 제주를 시작으로 월요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또다시 낮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